경매 강의 14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진도하고는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낙찰받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낙찰받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낙찰받은 사건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프린트본은 올려드리니까요. 출력해서 옆에 놓고 보시고요. 2017 타경 2구 땡땡 사건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농지. 그리고 토지 면적을 보시면은 한 180평 정도 되고요. 면적 자체가. 그 다음에 매각 물건은 토지 지분 매각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토지 지분 자체가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사건명은 임의경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 위에 감정가를 보면은 최초 감정 가격이 맨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시면요. 1차 때 2,975만 원입니다. 2,975만 원. 이거는 땅 전체 가격이 아니고요. 지금 지분 경매로 나왔으니까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975만 원, 대략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3분의 2가 100% 중에서 3분의 2가 지분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180평 중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이 감정 가격이 거의 3천만 원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1차 때 2,975만 원인데 유찰됐죠. 2차 때도 유찰됐고요.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내려갔죠. 7차 때 보면은 2018년 12월 달에 최저 매각 가격이 350만 원까지 떨어졌죠. 35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낙찰가가 422만 5천 원입니다. 14.2%의 낙찰받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낙찰받으신 분은 원래 가격에 비해서 14%의 낙찰받았으니까 완전히 헐값으로 낙찰받은 거죠. 자, 거기 소유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고, 자연 녹지 지역이고, 도시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여기 토지 용도 자체가 전입니다. 전. 밭이란 얘기죠. 밭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낙찰을 받으신 분도 농지증을 제출했겠죠. 자, 현황 위치가 나와 있고요.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임차인 현황, 임차인이 없죠. 자,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1번을 보면은 권리의 종류, 소유권 일부 이전해서 전정모 씨 이렇게 돼 있어.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면은 매매로 인해서 취득을 했는데 3,838분의 2,239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3분의 2를 취득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정모 씨가 3분의 2의 지분을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등기부 1번에 나오는 것이고, 등기부 2번을 보면은 밭전자죠. 전 1번 황모 씨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았는데 이효모 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효모 씨가 매매를 통해서 3분의 1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전모 씨가 이 밭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3분의 2의 지분을 취득을 했고, 이모 씨가 3분의 1을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기부 3번을 보면은 그 전모 씨의 지분 전부에 대해서 건저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경모 씨가 채권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건저당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전모 씨가 3분의 1을 취득을 하고, 두 번째, 이모 씨가 3분의 1을 취득을 하고, 세 번째 등기부, 이 전모 씨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 이경모 씨가 건저당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 건저당을 갖고 경매 지분을 씁니다. 어쨌든 등기부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적어봤고요. 네 번째, 등기부 4번을 보면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전부 이전됐습니다. 전정모 씨 앞으로 100%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유물 분할되어 있는데 이게 공유물 분할 협의를 했다든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겠죠.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네 번째는 이 전모 씨가 3분의 2, 3분의 2 모두를 갖다가 취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모 씨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돈 주고 샀든지 어쨌든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전모 씨가 3분의 3이 된 거죠. 100%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모 씨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매 가격 돈을 받고 떨어져 나갔겠죠. 그래서 등기부 4번에서는 전정모 씨가 100% 3분의 3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원래 3분의 2에 있던 건저당은 이경모 씨의 건저당은 그대로 지금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전정모 씨가 3분의 3, 100%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이 시점부터 건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이경모 씨가 채권자로 건저당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등기부 5번입니다. 등기부 5번에 가처분이 들어가 있죠. 등기부 5번에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데 장지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장지모 씨가 등장을 했는데 그 가처분의 대상이 뭡니까? 가처분의 대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이 장지모 씨가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장모 씨가 가처분을 걸은 거죠. 가처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그 목적으로 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가처분은 지금 소송을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6번을 보면은 소유권 이전을 했죠. 누가 앞으로? 가처분을 걸은 가처분권자 장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의하면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얼마에 취득을 했습니까? 5,460만 원입니다. 5,460만 원. 그럼 장모 씨가 결과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5,460만 원에 취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장모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목적으로 가처분을 걸었는데 이 자체는 장모 씨가 전모 씨를 상대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소송을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어쨌든 장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5,460만 원에 취득을 했고 등기부에는 매매로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경모 씨의 건저당 3분의 2는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전모 씨가 100%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건저당이 3분의 2에 대해서 건저당은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장모 씨가 이 전모 씨의 소유권 이 등기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가처분을 걸은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사실관계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이 등기부에 따르면은 매매에 의해서 이 장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이제 전모 씨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장모 씨로 소유권이 지금 넘어간 상태죠. 넘어간 상태고 3분의 2에 대해서 건저당이 걸려 있는 것은 계속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등기부에 보면은 이 건저당권자 지분 3분의 2에 대한 건저당권자인 이경모 씨가 이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건저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집어넣으니까 낙찰자가 주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모 씨가 등장을 해서 425만 원, 뭐 10몇 프로에 해당하는 아주 저가의 이 3분의 2 지분을 갖다가 낙찰받은 사건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주모 씨가 3분의 1을 취득을 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실관계는 주모 씨가 3분의 2의 지분을 낙찰받았죠. 이건 지분경매입니다. 3분의 1을 낙찰받았고 그리고 원래 그 장모 씨가 취득을 한 거. 장모 씨가 3분의 3을 갖고 계시는데 3분의 2는 주모 씨가 경매로 나가서 주모 씨가 취득을 했고 장모 씨가 3분의 1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주모 씨가 3분의 1을 갖고 가게 되고 장모 씨가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잡한 사실관계 전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낙찰자 3분의 2를 주모 씨가 낙찰받았으니까 3분의 2의 지분을 주모 씨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장모 씨는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논점을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는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건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말소기준권리. 그러면은 이 가처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건저당인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입니다. 그럼 그 논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그러면요. 보전처분이라는 것은 좀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죠. 가압류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가처분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보전처분이 있죠.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비금전 채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부부간에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합니까? 자, A가 남편이고 B가 와이프라고 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했고 애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내 되시는 분이 양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발생합니까? 첫 번째, B가 A를 상태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양육을 여자분이 A를 양육하게 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부양료 청구권. 쉽게 말하면 부양료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부양료 청구권. 두 번째, B는 A한테 이혼을 하는 거니까 이혼으로 인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 세 번째는 뭡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재산분할 청구권. 이렇게 보통 이혼을 했을 때 세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양료 청구권이라든가 와이프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 어떤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이혼이 성립됐다고 전제를 깔죠. 자, 부양료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돈 달라는 권리입니다. 돈 달라는 권리니까 금전채권이죠. 이것은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이니까 아까 보전처분의 두 가지, 가압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가압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압류. 돈과 관련된 거니까 돈 달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은 이것도 돈 달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별 문제가 되고 재산분할 청구 이 자체는 비금전 채권에 들어갑니다. 재산을 일단 분할하자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금전 채권에 해당합니다. 비금전 채권이니까 보전 처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압류 가처분 중에서 가처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처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로 보전 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금전 채권인 경우에 가처분으로 보전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장모 씨가 가처분을 걸었는데 목적이 뭡니까? 돈 달라는 게 아니죠. 돈 달라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내 앞으로. 이건 금전 채권이 아니죠. 비금전 채권입니다. 비금전 채권이니까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걸어야 되는 거죠. 가처분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등기부에 보면은 이 장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그 목적 달성을 했죠. 가처분은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지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뭔가 하면은 저희가 아직 가처분을 안 들어갔는데요. 자, 가처분이라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이라고 하죠. 저당권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요. 후순위 가처분이 있겠죠. 그럼 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 선순위 가처분이니까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잘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낙찰을 받아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을 내가 떠나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것이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처분을 갖고 그 대상 자체가 지금 소송을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버리면은 나는 다시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유권 관련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했을 때 내가 잔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가처분권자가 패소하면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낙찰받은 나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낙찰받은 내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기만 바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해버리면은 그리고 그 가처분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처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가처분권자한테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소유권을 뺏깁니다. 좋다 만 거죠. 어쨌든 간에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니까.
근데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 이 사건이 그렇잖아요.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 두 번째가 뭡니까?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건물 철거 가처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죠. 다시 정리합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보존처분의 일종이라서 보존처분은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검전 채권인 경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비검전 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게 되죠. 가처분 같은 경우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 후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닌데 예외적으로 후순위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이라든가 건물 철거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있었죠. 처음부터 말소 기준 권리가 지분에 대해서 건저당이 들어갔으니까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그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가처분은 장모 씨의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가처분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닌데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하고 건물 철거 가처분은 낙찰자가 후순위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장모 씨의 가처분이 바로 이 소유권 관련된 가처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목적으로 지금 가처분을 걸었죠. 그죠? 이건 소송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장모 씨가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잔금 납부를 해서 낙찰받고 잔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조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승소를 해버리면은 나는 소유권을 뺏깁니다. 왜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을 할지라도 원칙은 인수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인수한다 그랬죠. 지금 소유권에 관련 가처분을 이 사람이 제기한 거 아닙니까? 소송에서 승소해버리면은 내가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뺏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등기부 6번에 보면은 이 장모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처분을 제기해 놓고는 나중에 매매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장모 씨가 가처분을 건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내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오기 위해서 내가 가처분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매매기에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처분은 경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이 가처분은 위험한 가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경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껍데기 가처분입니다. 껍데기 가처분.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이 가처분의 목적을 장모 씨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자기 앞으로 가처분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등기를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처분은 위험한 가처분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기초 지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요. 어쨌든 이 경매 절차를 거쳐서, 이건 지분 경매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써놓고 이제 여기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주모 씨가 계산하기 쉽게 3분의 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장모 씨가 3분의 1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경매팀에서 낙찰받은 게 이 사건인데요. 자, 경매정보지 그 다음 사건을 봅니다. 첫 번째 경매정보지 사건을 이제 금방 사실관계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가처분 논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2020 타경 7땡땡 사건입니다. 역시 이제 주소지가 똑같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이렇게 돼 있고요. 물건 정보는 농지입니다. 뭐 앞에 거하고 똑같죠. 사실관계 똑같으니까. 토지 면적은 180평입니다. 180평이고 밑에 매각 물건은 토지 매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명이 뭡니까? 임의경매가 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되죠. 임의경매가 됩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유치권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게 임의경매냐?
민사집행법의 법정원 순서를 보면은 민사집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강제경매에 관한 법정원이 나옵니다. 강제경매. 이게 76조인가요? 다 까먹었네요.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강제경매에 관한 법정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에 관한 법정원이 나옵니다. 임의경매. 근데 임의경매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경매에 관해서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법조문이 뭐 263조였던가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점인데 여기에 보면 유치권 경매가 나오죠. 유치권 경매 또는 여기 나오는 이 뭐 공유물 분할 경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라든가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매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매 같은 경우는 임의경매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를 준용을 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는 유치권 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 경매 이런 것들은 임의경매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경매 같은 경우도 혹자는 유치권 경매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형식적 임의경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식적 임의경매. 그러니까 형식적 경매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이건 임의경매를 준용을 하고 있으니까 복합시켜서 형식적 임의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임의경매를 준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사건명에 보면은 임의경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괄호 안에 공유물 분할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그렇고요. 그 밑에 관련 사건, 사건명 임의경매 바로 밑에 관련 사건인데 2017 타경 29 땡땡인데 바로 앞에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사건. 바로 앞에 사건에 의해서 그 3분의 2의 지분을 주모 씨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장모 씨는 3분의 1의 지분이 남았고 3분의 2를 주모 씨가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공유관계로 들어간 거죠. 공유관계. 자, 맨 위에 중간에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5,100만 원의 평가가 됐죠. 이거 두 개 합쳐서 5,100만 원입니다. 아까 앞에 사건 같은 경우는 그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까지 합쳐서 토탈해서 지금 5천만 원의 평가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3분의 2 지분 한 3천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고요. 요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3분의 1에 대해서. 이걸 낙찰받기 전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사전 답사를 갔었습니다. 여러 명이서 같이 가서 뭐 땅도 보고 입지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 가치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봤는데 뭐 나름대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낙찰받은 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감정가가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졌죠. 입찰 보증금은 10%가 되고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가 5,1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5,1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찰되고 해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5차 때 2021년 4월 20일에 최저 매각 가격이 1,22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낙찰가가 2,572만 원인 거죠. 예, 저희가 이걸 써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입찰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얼마를 쓸까 하다가 그 3차 때 보시면은 3차 때가 2,49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계산하기 쉽게 2,500을 잡고 3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쓰내자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2,500을 넘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2,572만 원입니다. 50.43%가 된 것이죠. 근데 저희가 2,572만 원을 써냈는데요. 차순이자가 저희가 1등을 했고요. 2등한 차순이자가 얼마를 써냈는가 하면은 차순이자는 뭘 기준으로 했는가 하면 4차 때를 보세요. 4차 때 보시면은 4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1,749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순위로 차순위로 쓰신 분이 1,8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차순위 하신 분은 4차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4차 가격을 좀 넘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쓰신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략이 이거를 반드시 낙찰받아야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3차를 기준으로 3차 때 2,499만 원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2,500원 넘겨야 우리가 1등을 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배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2차 이제 2등을 하신 분이 1,800만 원을 써냈는데 이분이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합니까? 일단 경매 강의 올릴 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2등을 했다라고 해서 2등한 모든 사람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민사집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면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입찰 보증금을 냈죠. 내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희가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2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잔금 납부를 할 텐데 저희가 잔금 납부를 못하면은 차순위자한테 기회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등이 최고가로 배팅한 금액이 있고요. 여기에서 입찰 보증금 10%를 빼야 되는 거죠. 지금 입찰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5차 때 1224만 5천 원이니까 저희가 130만 원 정도 122만 원, 123만 원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24만 원이니까요. 이거보다 약간 올려서 써야 되는 거니까 123만 원 정도가 되죠. 123만 원. 예. 예, 123만 원 정도를 써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아니고 최고가로 1등으로 배팅한 사람 그 최고가 가격에서 입찰 보증금 10%를 빼야 되죠. 이걸 뺀 가격을 넘어서 2등이 썼어야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액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잠깐 보시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가 1등이 써낸 그 가격에서 입찰 보증금 10%, 입찰 보증금 10%를 빼야 되는 거죠. 이 가격보다도 차순위 매수 신고액이 이 가격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이 가격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이 가격하고 같아도 안 됩니다. 이 가격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민사집행법에서 이런 규정을 뒀는가 하면은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은 1등하고 2등하고 이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둘이 짠다는 얘기죠. 둘이 짭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감정가가 3억이다. 감정가가 3억인 물건이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 짬짬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감정가가 3억이니까 B는 3억 1천을 써내고 A는 5억을 써낸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A가 1등을 하겠죠. 그죠? 그럼 A가 낙찰받습니다. A가 낙찰받고 잔금을 미납하는 거죠. 잔금을 미납하면은 이 사람이 2등이니까 이 사람한테 기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둘이 짜고 치는 거니까 지금요. 그래서 A, B 사이에 A가 내가 5억을 써가지고 내가 1등을 하면은 내가 잔금 미납을 할 거고 그럼 당신한테 기회가 갈 테니까 당신이 3억 1천에 대해서 배팅을 3억 1천을 했으니까 3억 1천을 배팅을 해서 당신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라. 이렇게 짬짬이를 한 거죠. 그러면은 감정 가격이 3억이니까 입찰 보증금이 얼마가 됩니까? 3천만 원 아닙니까? 감정가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3천만 원의 입찰 보증금이 나오는데 그럼 A는 처음에 10% 3천만 원 입찰 보증금 낸 거는 포기하는 거죠. 왜? 잔금 미납을 했으니까 이 3천만 원은 몰수당하는 거죠. 몰수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A가 5억에 1등으로 낙찰받고 나서 일부러 잔금 미납을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3천만 원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포기를 하니까 2등한테 기회가 내려오니까 2등이 3억 1천에 낙찰받는 거죠. 지금 이게 최저 매각 가격 또는 감정 가격이 3억밖에 안 되는데 3억 1천에 낙찰받았으니까 거의 이 사람은 원가에 낙찰받은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3억 1천에 받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A는 3천만 원 입찰 보증금 낸 거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줍니다. 그냥 이렇게. 3천만 원 주면은 A는 쌤쌤이 된 거죠. 손해본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2천 정도를 더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당신 손실 본 거 내가 보전을 해주고 그러면 A는 손해본 게 없죠. 이 상태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얼마 주냐 하는 것은 이건 둘이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B는 뭡니까? B는 3억 1천에 낙찰받은 거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5천만 원이 더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B는 3억 6천에 이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둘이 작당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는 차순위 매수신고는 2등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차순위 매수신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2등이 배팅한 가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가액에다가 빼기 입찰보증금을 뺀 가격, 이 가격을 초과를 해야, 다시 말해서 1등하고 2등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근접해서 2등을 해야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1등하고 2등이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둘이서 짰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 이 근접하게 차이가 났을 때만 그 2등한테 차순위 매수신고를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2등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차순위 매수신고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최고가로 배팅한 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 금액보다도 초과를 해야만 2등이 초과를 한 액수를 써내야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두 번째 사건 보고 있습니다. 2020 타경 7땡땡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572만 원에 저희가 써내서 뭐 어떻게 1등을 했는데 50.43%죠. 50.43%. 낙찰받고 나서 사실은 좀 아쉬웠습니다. 2등 하신 분이 1,800을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2등 하신 분이 1,800을 썼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1,900을 써도 1등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분이 뭐 2등 하신 분이 1,800을 쓸지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래서 50% 가격에 낙찰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나름대로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낙찰 받았고요. 거기 보면은 5차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에 5차 때 보면은 낙찰가가 2,572만 원이고 뭐 입찰이 4명 들어가서 낙찰이 뭐 이석준 외 둘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사설 정보지잖아요. 사설 정보지. 그러니까 이 굿옥션 직원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경매하는 날 그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저희가 나갔는데 그 마이크에 나오는 방송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이게 글자도 다 틀리고요. 보니까 나중에 등기부에 보면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저희가 다 등기부에 소유권 명의자로 등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찰 정보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제 굿옥션 여기 직원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1차 때 5,10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5차 때 1,200만 원까지 무려 한 20% 가격이 됩니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겠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등기부를 봅니다. 밑에. 그리고 이것은 전이니까 토지 용도가 전이니까 농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요즘 그 농지증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사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요. 농지증이 경매 들어가기 전에도 농지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명의로 들어가면서 농지증을 다 발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입찰 들어갔는 날 농지증을 다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낙찰 받고 나서 바로 거기서 옆에 이제 농지증 받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낙찰 받자마자 저희가 가가지고 농지증을 다 제출했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고 왔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보세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1번 갑 2006년 6월 16일 이렇게 돼 있는데 공유자 전원 지분의 전부 이전해서 뭐 전모 씨 이렇게 뭐 돼 있고요. 자, 뭐 이제 사실관계 위에 나오는 거고. 자, 2번에 가처분 들어가 있고 3번이 소유권 이전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됐고 4번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됐고요. 5번에 임의경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5번에 보면은 등기부 5번에 보면은 2020년 3월 13일이 임의경매 돼 있는데 주모 씨. 그런데 이것이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라고 돼 있죠. 말소 기준 권리 생각나십니까? 다 공부하셨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건, 저, 그 다음에 가, 악, 그 다음에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요.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지금 있습니까? 등기부 5번의 임의경매 윗부분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죠? 전혀 없을 때는 경매 개시등기가 보충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경매 개시등기가 보충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임의경매가 됐든 강제경매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토지등기부 5번에 보면은 주모 씨가 임의경매 집어넣는데 오른쪽에 비고란에 말소 기준 등기가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임의경매인데 이 임의경매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등기부는 이제 앞에 사실관계가 그렇게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요겁니다. 주모 씨가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고 장모 씨가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모 씨가 장모 씨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공유자 관계니까 또 공유물 분할 들어갑니다. 공유물을 분할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유자니까 공유물 분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모 씨가 분할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사건이죠. 주모 씨가 공유물 분할하자고 하니까 장모 씨가 공유물 분할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소송을 들어간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들어간 겁니다. 공유물 분할은 첫 번째 합의로 하는 겁니다. 합의로. 근데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공유물 분할 소송을 들어갔더니 판사가 두 사람을 불러놓고 합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합의를 봐라.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니까 판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판사님께서 당신들은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방법은 없다. 이것을 갖다가 경매 집어넣어라. 공유물 분할 경매죠. 공유물 분할 경매, 임의경매 형식으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집어넣어서 그 낙찰가가 들어올 텐데 그 낙찰가액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당신은 3분의 2, 당신은 3분의 1 이렇게 나눠 가져라 이런 얘기죠. 정리합니다. 주모 씨가 장모 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갔고요. 판사님 앞에 가서도 이게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 그 경매로 집어넣은 다음에 낙찰가액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모 씨가 장모 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모 씨가 채권자로 지금 기재가 돼 있죠. 채권자. 그리고 장모 씨가 채무자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쪽을 보통 채권자라고 기재를 하고요. 그 상대방을 갖다가 채무자로 기재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관계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매정보지 2020 타경 7땡땡 사건의 맨 위에 중간에 보시면요.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나와 있는데 채권자가 누굽니까? 채권자가 주모 씨로 채권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누굽니까? 장모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모 씨가 장모 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경매를 들어간 겁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앞에 사건은 지분 경매 사건이었잖아요. 바로 앞에서 다른 사건은 요 이전 사건. 그러니까 주모 씨가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앞에 사건에서. 그거는 지분 경매입니다. 그거는 3분의 2에 달하는 그 지분 자체가 경매로 나온 거죠. 건저당에 걸려서 건저당 건자가 임의 경매로 이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경매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주모 씨가 그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은 사건이고요. 그래서 앞에 사건은 지분 경매가 맞습니다. 지분 경매가 맞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가 아니고요. 공유물 분할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가 되려면 지분만 나와야 돼요. 3분의 2가 나오든 3분의 1이 나오든 앞에 사건은 3분의 2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으니까 그건 지분 경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주모 씨가 장모 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하자고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온 겁니다. 지분 경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통으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그러면 낙찰받으면 낙찰가액이 있죠. 저희가 2,572만 원에 낙찰받았으니까 이것의 3분의 2는 주모 씨가 가져가는 거고 3분의 1을 장모 씨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등기부를 보면은 예,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맨 밑에 주의사항을 보세요. 주의사항을 보면은 매각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갑구 순위 4번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얘기죠. 가로 안에 단 가처분권자가 현재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농지증 제출 필요 농지증을 미제출했을 때 보증금은 몰수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 틀린 거죠. 지금 1차 때 5,1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입찰 들어간 5차 때가 1,225만 원입니까? 1,2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뭐 20%선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경매 정보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매각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순위 가처분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입찰자들이 입찰 안 들어간 거죠. 겁이 나니까. 이 등기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부 2번에 보면요. 맨 밑에 토지등기부 보고 있습니다. 토지등기부 2번에 보면은 가처분이 들어가 있죠. 가처분. 가처분이 들어가 있고 이게 장진모 씨가 가처분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처분의 목적이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소유권 일부 이전 돼 있고 5번에 준모 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 등기부를 봐야 정확하게 기재가 되는데 요거 좀 오해 소지가 있게끔 애매하게 좀 기재가 됐네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장모 씨가 등기부를 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전문가 멘트를 봅니다. 전문가 멘트에 보면은 본건 가처분은 선순위로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A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목적 달성을 했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럼 가처분은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B 가처분권자가 경매 신청권자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에 C 피보증 권리가 건저당 설정 청구권인데 가처분 권리자가 건저당 설정을 완료시킨 경우 역시 이제 목적이 다 달성된 경우죠. 자, 이러한 경우들에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 신청을 하거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소멸시킬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처분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목적 달성을 했다. 장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한다면 이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을 할지라도 껍데기 가처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이 입찰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가처분이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 가처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순위 가처분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얘기죠. 다시 보면은 자, 등기부, 앞에 등기부입니다. 맨 밑에 토지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 2번에 장모 씨가 가처분을 걸었죠. 가처분을 걸었는데 장모 씨가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이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가처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었죠. 그럼 장모 씨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넘겨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등기부 3번에 보면은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이 장모 씨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매매로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가처분의 목적 자체가 장모 씨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걸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그럼 이 가처분은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처분은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위험한 가처분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껍데기죠. 껍데기. 껍질만 남아있는 껍데기 가처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기부 4번 그 다음에 등기부 5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임의경매가 들어갔죠. 임의경매가 들어갔고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기준권리. 그럼 결과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이 임의경매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가처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앞에 사건, 주모 씨가 지분 3분의 2를 낙찰받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가처분이 후순위 가처분이었죠. 이 사건, 주모 씨가 3분의 2를 낙찰받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앞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후순위 가처분이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 후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낙찰자가 후순위 가처분인데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 두 번째는 건물 철거 가처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었죠. 후순위 가처분이지만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이었죠.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가처분을 제기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껍데기 가처분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저희가 낙찰받은 이 사건 들어가서는 선순위 가처분이었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임의 경매보다도 선순위 가처분이 걸려 있었는데 역시 선순위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껍데기 가처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을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가처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으니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이 선순위 가처분이 걸려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이 가처분을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못 들어간 거죠. 근데 저희는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가처분은 이미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경매 공부를 조금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는 기초 지식이지 않습니까? 가처분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가 입찰 들어갔고 5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2천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가 이 선순위 가처분이 인수를 해야 된다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못 들어간 거죠. 저희들은 계속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건 껍데기 가처분이니까 입찰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유찰되기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유찰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낙찰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매정보지 2020 타경 7땡땡 사건의 맨 밑에 토지 등기부는 이 사실관계를 머리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전문가 멘트 그 부분에 이제 농지적 얘기가 나와 있죠. 농지적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사건 번호 2020 타경 7땡땡 사건이고 공유물 분할 경매 이렇게 돼 있죠. 매각 물건 번호는 1번이고,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 최선순위 설정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2020년 3월 12일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거죠. 임의 경매.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갑구순위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법원 공무원분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법원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적어 두시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적어 주면은 이걸 갖다가 굿옥션이나 지지옥션이나 스피드옥션이나 이런 데서 사설정보지에서 이걸 그대로 베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 공무원분들이 좀 이거 권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했으니까 낙찰받아도 이 가처분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처분이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이런 권리관계는 안 적으시고 그냥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니까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적어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신 분들은 이거 들어갔다가 가처분을 내가 따먹게 생겼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사실 껍데기 가처분이니까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인 거죠. 자, 그 다음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 등기부에 보면은 이제 토지 등기부를 제가 첨부를 했는데요. 등기부를 보면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등기부 맨 밑에 4번을 보세요. 등기부 맨 밑에 4번을 보면은 가처분 들어가 있는데
가처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피보전 권리.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죠? 채권자가 누굽니까? 장모 씨죠. 그죠? 채권자 장모 씨가 되는 거고. 넘어가 보면은 등기부 5번을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기부 5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장지모 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등기부 4번에서 가처분을 걸었다가 그 가처분의 목적을 지금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가처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된 거고요. 등기부 4번에 나오는 그 가처분 다시 봅니다. 등기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5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등기부 4번의 가처분에 보면은 오른쪽에 2007년 1월 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죠. 가처분 결정인데 사건 번호 보시면은 2007 카단 3땡 뭐쩌고 저쩌고 돼 있죠. 그죠? 카단. 이 카단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처분에 해당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이거 단자는 단독부입니다. 단독부. 그러니까 1심 사건입니다. 1심 사건. 카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카합. 카합이라는 얘기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 그러니까 보전 처분에 해당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의 합의부니까 이건 2심 사건입니다. 2심 사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넘어가 봅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나오죠. 주요 등기사항 요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유 지분 현황이 1번에 소유 지분 현황이 나오는데 장모 씨가 있고 주희석 씨가 주모 씨가 나와 있죠. 공유자인데 지분 비율은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모 씨가 3분의 1 정도를 갖고 있고 주모 씨가 3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아까 앞에 경매 사건에서 이 주모 씨가 지분 경매로 나온 그 3분의 2의 지분을 아까 처음 사건에서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422만 원. 그럼 이 3분의 2 지분을 422만 원에 낙찰받았죠. 완전히 그냥 공짜죠, 공짜. 완전 헐값으로 낙찰받은 겁니다. 그럼 주모 씨 입장에서는 422만 원에 이 3분의 2나 낙찰받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소액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공유물 분할에 응하지 않으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들어갔죠,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 들어갔는데도 판사님 앞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왔죠.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오니까 낙찰가가 2,572만 원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2,572만 원에 대해서 3분의 2, 이것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주모 씨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3분의 2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대략 한 1,800만 원 정도 나올까요? 계산해 보시고요. 한 1,8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주모 씨는 엄청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주모 씨는 3분의 2 지분을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422만 원을 투자해서 1,800을 벌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 원 정도 제하고 나도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순수익이 1,400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400을 투자해서 1,400의 순수익을 남겨 먹은 거죠. 경매는 이제 지분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됐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낙찰받은 사건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논점이 사실 많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경매 사건은 지금 두 개를 달았지 않습니까? 앞에 사건 같은 경우는 토지의 3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주모 씨가 낙찰받았다는 거죠. 그거는 지분 경매입니다. 근데 저희가 입찰 들어간 이 사건, 그 다음 사건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각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고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법원에 가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고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에 집어넣어서 낙찰가가 들어오면 그걸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가압 담경전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다 배웠습니다. 저희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매 이제 건저당, 저당, 가압류, 건저, 가압, 담보 가등기까지 이런 권리가 없을 때에는 보충적으로 2차적 수단으로서 경매 개시등기가 그게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매 사건을 지금 다뤘는데 첫 번째 경매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경매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저당이었습니다. 건저당이었고 두 번째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경매 개시등기였습니다. 경매 개시등기 이렇게 되는 사건인데 첫 번째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 저희가 들어간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등기가 되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원칙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후순위 가처분을 할지라도 낙찰자가 예외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이라든가 두 번째는 건물 철거 가처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가처분이었죠. 그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후순위 가처분을 할지라도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이었으니까 낙찰자가 이 가처분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수하지 않은 이유는 이 가처분을 제기한 사람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가처분의 목적 자체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등기부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왔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을 할지라도 이것은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이건 껍데기 가처분이라는 얘기죠. 껍데기 가처분이니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건이고 저희가 입찰 들어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매 개시등기보다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선순위 가처분인데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를 해야 되죠. 인수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선순위 가처분의 목적 자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이었는데 그 다음 등기부 기록에 보면은 장모 씨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이 가처분도 가처분의 목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을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껍데기 가처분이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산발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항상 그렇죠.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에 관한 논리 같은 경우도 선순위 가처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후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고 후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 두 번째는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기본 툴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가처분이 그 가처분의 목적을 각각 달성했다라고 한다면은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껍데기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걱정할 필요 없이 입찰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14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